약탈기사 로드리고와 꼬마둥이. 미하엘 렌데, 빌란트 프로인트 지음, 김인순 옮김. 제1장. 주인공이 호련히 사라지다. 중세의 암흑시대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어느 수요일, 그것도 한밤중이었다. 당나귀 3마리가 집 모양의 높다란 마차를 덜커덩거리며 웅덩이진 시골길을 뒤뚱뒤뚱 끌었다. 사나운 폭풍우가 매섭게 휘몰아치고 천둥과 번개가 어찌나 빠르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지, 어느 번개가 어느 천둥을 몰고 오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맹렬한 바람소리가 요란하게 귀청을 때렸다. 중세의 암흑시대라면 아직 전기불이 발명되기 전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이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다. 그때는 전등도 없었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손전등도 없었다. 물론 가로등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한밤중에 그 시골길이 얼마나 칠흑처럼 어두웠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각에 용감하게 집을 나서서 그 마차와 마주친 나그네가 있었더라면 작은 종들이 우레처럼 울리는 소리를 멀리서부터 들었을 것이다. 당나귀 3마리의 고삐와 제갈에 작은 종들이 매달려 있었으니까. 그리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4개의 바퀴 위에 작은 집처럼 솟은 마차도 보았을 것이다. 마치 벽에는 온통 익살스러운 형상들이 그려져 있고 뾰족한 지붕엔 양철 굴뚝이 솟아 있었다. 마차 양옆의 창가에는 네모난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고 뒤쪽의 출입구 위에는 특별히 작은 차양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마차 양쪽 창문 위에는 잔뜩 멋을 부린 큼지막한 글씨로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 아빠 디크의 인형극장. 키가 작고 통통한 인형극장 주인이 커다란 방수 외투에 푹 감싸진 채 마부석에 앉아 있었다. 차양이 넓은 모자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덜컹거리는 바퀴의 리듬에 맞춰 고개가 이리저리 흔들거렸다. 둥구스름하고 발그레한 얼굴이 무척 평온하고 친절해 보였다. 인형극장 주인은 코를 쿨쿨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요란한 천둥 소리조차 그의 잠을 조금도 방해하지 못했다. 당나귀 3마리도 태평하게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보아하니 당나귀들은 혼자서 길을 찾는데 익숙해진 모양이었다. 천장의 짧은 쇠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작은 기름 램프의 희미한 불빛만이 마차 안을 비추었다. 마차 한쪽 구석에는 화덕이 있었고 화덕 뒤편 벽에는 온갖 프라이팬과 냄비, 국자가 걸려 있었다. 그 바로 옆에는 작은 식탁 하나와 긴 의자 하나, 걸상 2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나같이 작으면서도 무척 실용적이었다. 다른 편 구석에는 2층 침대가 놓여 있었다. 아래층 침대는 널찍한 2인용이었고 천장 바로 아래 위층 침대는 작고 비좁았다. 사다리를 통해서만 위층 침대로 올라갈 수 있었다. 마차 안의 나머지 공간은 천장과 기둥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꼭두각시 인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주와 왕, 시민, 농부와 마녀, 마법사, 죽음과 악마, 어릿광대, 터키 사람, 말과 용, 그리고 많은, 아주 많은 기사가 있었다.
마차 바닥에는 무대 배경과 인형극에 쓰이는 온갖 소품을 보관하는 상자와 광주리가 잔뜩 쌓여 있었다. 낫, 방패, 왕올, 접시, 의자, 나무, 배, 그 밖에도 많은 물건이 있었다. 가물거리는 불빛 속에서 인형들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추듯 이리저리 흔들리는 기이한 모양이 마치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 식탁 위에 커튼봉에 작고 무척 알록달록한 앵무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앵무새는 머리를 한쪽 날개 속에 파묻고 잠들어 있었다. 널찍한 아래층 침대에서는 엄마 디크가 빨간색 체크무늬 깃털 이불을 덮고 마부석에 앉아있는 남편처럼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다. 코 고는 소리가 남편보다는 훨씬 우아하고 리듬감이 있었다. 위층의 작은 침대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마차 뒤쪽에 출입구가 바람에 밀려 꽈당, 꽈당, 꽈당 계속 열렸다 닫혔다 했다. 누군가가 문을 꼭 잠그는 걸 잊은 게 분명했다. 마차 바퀴가 커다란 돌덩이에 부딪힌 듯 벼랑간 우당탕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마차가 한쪽으로 기우뚱하면서 그만 송두리째 옆으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우르르 쾅쾅 뒤죽박죽으로 뒤엉켜 쏟아지고 엎어졌다. 엄마 디크도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앵무새는 간신히 발톱으로 커튼봉을 붙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리를 아래로 한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에고 놀래라. 마압소사, 무슨 일이지? 앵무새가 날카롭게 외쳤다. 엄마 디크가 인형 더미를 헤치고 기어나오며 크게 소리쳤다. 디크, 무슨 일이에요? 마차 밖에서 아빠 디크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또 돌리, 빌리, 울리가 졸다그만 마차를 또랑으로 몰았다니까. 에프라임 임마누엘 디크. 엄마 디크가 화를 내며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요. 당신은 죄 없는 당나귀 3마리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당신이 잡는 게 분명해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엄마 디크가 남편의 긴 이름을 전부 말하는 건 언제나 아빠 디크에게 보내는 경고의 표시였다. 아빠 디크가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고 마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보, 어디 다친 데 없어요? 퍽썩 떨 필요 없어. 소크라테스의 꼬리 깃털 한 개가 조금 구부러졌을 뿐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 소크라테스, 넌 입 다물고 있어. 아빠 디크가 말했다. 너한테 물은 게 아니야. 여보, 어때요? 괜찮아요? 엄마 디크가 뻑뻑한 마차 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 디크도 아빠 디크처럼 발그레하고 포동포동했다. 다만 잠옷을 입고 수면 모자를 쓰고 있는 점만 달랐다. 엄마 디크는 화해의 표시로 아빠 디크에게 입을 맞추고는 한숨을 내쉬며 엎어진 마차를 바라봤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엄마 디크가 물었다. 우리가 마차를 다시 똑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일단 시도해봐야지. 이렇게 황량한 곳에서 도와줄 사람을 구하긴 어려울 거예요. 다행히 망가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셋이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꼬마둥이도 당연히 도와야지. 그런데 애가 어디 있지? 아직 마차 안에 있나? 마차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디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꼬마둥이가 당신이랑 출곧 마부석에 있는 줄 알았다고요. 아니, 내 옆에 없었는데. 아빠 디크가 말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마주보고는
동시에 마차 안을 향해 외쳤다. 얘야, 꼬마둥이야. 아들아, 거기 안에 있니? 별일 없지? 아들아, 말 좀 해봐라. 살아있는 거지? 꼬마둥이야, 대답 좀 해봐라. 여기 마차 안에는 소크라테스 말고 아무도 없어. 앵무새가 말했다. 이런 세상에. 엄마 디크가 두 손을 마주 잡으며 외쳤다. 애가 어디 갔지? 내 가엾은 아들이 어디 갔을까요? 오는 도중에 애를 잃어버렸나 봐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꼬마둥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죠? 엄마 디크와 아빠 디크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나운 바람이 몰아치는 사방을 향해 힘껏 소리쳤다. 꼬마둥이야, 얘야, 아들아, 엄마 아빠 소리가 들리거든 대답 좀 해라. 도대체 어디 있니? 아들아, 돌아와라. 하지만 매섭게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요란한 천둥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물론 소년의 원래 이름은 꼬마둥이가 아니었다. 소년은 하스트루벨 아낙시만더 크리소스토모스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빠 디크가 인형극의 소재를 얻는 아주 오래된 옛날 옛적 이야기책에 나오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이름은 말하기도 어려웠고 기억하기에는 더욱더 어려웠다. 부모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늘 그냥 꼬마둥이라고 불렀고 우리도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계속 꼬마둥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꼬마둥이의 원래 이름은 안심하고 잊어버려도 된다. 엄마 디크가 울음을 터뜨렸다. 꼬마둥이는 아직 겁을 모르는 어린애란 말이에요. 엄마 디크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발 혼자서 무슨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텐데. 자,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그렇게 고집스럽고 제멋대로 구는 녀석도 또 없을 거요. 아빠 디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걸요. 엄마 디크가 슬퍼했다. 아빠 디크는 엄마 디크를 두 팔로 안고 머리를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그 바람에 엄마 디크의 수면 모자가 삐딱하게 헝클어졌다. 여보, 진정해요. 꼬마둥이는 틀림없이 곧 나타날 거요. 꼬마둥이 같은 녀석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을 꼭 다시 찾아낼 거요. 그러면 벌로 녀석의 엉덩이를 한 대 때려야지. 그러지 말아요. 당신은 매정한 아빠예요. 그런데 우리 애가 강도에게 납치되었으면 어떡하죠? 엄마 디크가 울부짖었다. 쓸데없는 소리. 아빠 디크가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일부러 깜깜한 밤에 길을 나섰어요. 게다가 이런 고약한 날씨에는 강도들도 밖에 나오지 않아요. 당신 자신도 그 말을 안 믿잖아요. 엄마 디크는 점점 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이 지역은 불황인들이 득실거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불황인들이 무슨 해코지를 하겠어요. 아빠 디크가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제 아빠 디크도 꽤나 불안해졌다. 우리는 인형극을 공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잖소. 몸값을 낼 형편이 아니란 말이오. 누가 무엇 때문에 우리 꼬마둥이를 납치하겠어요? 엄마 디크는 아빠 디크의 품에서 벗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엄마 디크의 얼굴이 몹시 창백했다. 여기 숲속 어딘가에 로드리고 라우바인이 살고 있어요.
엄마 디크는 간신히 띄엄띄엄 말했다. 그 사람은 약탈 기사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사악하기로 유명해요. 인정사정 없는 냉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재미삼아서 나쁜 짓을 해요. 무슨 대가를 원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우리 꼬마둥이를... 엄마 디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이제 아빠 디크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부둥켜안은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에고 놀래라, 마압소사. 마차 안에서 소크라테스가 크게 외쳤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혹시 꼬마둥이가 용변을 보거나 다른 볼일이 있어 마차에서 내린 건 아닐까? 그럴 때면 우리 꼬마둥이는 늘 마차를 세우고 기다리라고 외치곤 했어. 하지만 당신은 잠꾸러기잖아요. 한번 잠들면 아무 소리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엄마 디크가 아빠 디크를 붙잡고 흔들며 야단쳤다. 우리 가엾은 아들이 이 밤중에 길을 헤매고 다니다뇨. 당신도 잤잖아요. 아빠 디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않았으면 아이가 마차에서 내릴 때 당신이 알아챘을 거요. 이런 젠장! 소크라테스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혹시 거기 친절을 베풀어서 마차를 다시 똑바로 세워줄 사람 없어? 지금 소크라테스가 커튼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게다가 램프가 꺼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니까. 이곳에서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러다 날이 밝으면 소크라테스가 이 주변을 날아다니며 꼬마둥이를 찾아볼게. 그때 두 사람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꼬마둥이를 찾으라고. 지금은 우리 모두 꼬마둥이가 제발로 돌아오기를 기다린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서 제발 마차를 다시 똑바로 세우라고. 그래야 소크라테스가 적어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그 앵무새는 아주 냉철한 성격이어서 웬만한 일에는 쉽게 당황하지 않았다. 아주 작고 유난히 알록달록한 이 앵무새는 마치 어릿광대처럼 생겼는데 소크라테스는 물론 그런 말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앵무새가 그렇듯이 나이가 놀랍게도 많았다. 거의 100살이 다 되었을 정도였다. 그만큼 경험이 엄청 많았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엄마 디크와 아빠 디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인형극을 공연했던 할머니 디크와 할아버지 디크와도 이미 온 나라를 돌아다녔다. 인형극장에서 상연하는 모든 인형극을 골백 번도 더 보았고 마침내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소크라테스는 원래 아주 영리한 새이기도 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대학 교수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얻은 것도 그 때문이다. 아빠 디크가 튼튼하고 기다란 나뭇가지를 찾아내 지렛대로 이용했다. 엄마 디크도 두 팔로 힘껏 마차 아래를 받쳤다. 빌리, 울리, 돌리, 당나귀 3마리가 온 힘을 다해 마차를 끌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마차를 다시 똑바로 세우는 데 성공했다. 바닥에 닿았던 쪽은 상당히 지저분했지만 빗물이 곧 깨끗하게 씻어주었다. 그 밖에는 망가진 곳이 거의 없었다.
엄마 디크와 아빠 디크는 마차 안으로 올라타 다시 램프를 켰다. 그리고 뒤죽박죽으로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해서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이 일이 끝나자 두 사람은 구석의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손을 맞잡고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마주 보았다. 두 사람 모두 잠자리에 들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엄마 디크가 이따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디크, 이제 어떡하죠? 엄마 디크가 물을 때마다 아빠 디크는 말했다. 난들 알겠어. 마침내 소크라테스가 깃털을 푸르르 흔들어 반드시 세웠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라고. 엄마 디크와 아빠 디크는 소크라테스 말대로 했다. 우선은 정말로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울리 돌리 빌리는 폭풍우를 맞으며 마차 밖에 서 있었다. 당나귀들은 원래 모든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소동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귀를 축 늘어뜨린 채 침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제2장 꼬마둥이가 전율의 성을 공격하다. 엄마 디크와 아빠 디크가 저 앞쪽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길에서 차를 마시며 아들 걱정을 하는 동안 꼬마둥이는 숲속에서 울창한 수풀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에는 수천 년을 산 우람한 나무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골짜기, 도깨비불이 너울너울 춤추는 늪과 덩굴 식물이 있는 진짜 원시림이 있었다. 우리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숲의 이름은 공포의 숲이었다. 특별히 엄청 무시무시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엄청나게 큰 뱀과 곰도 있었고 숲의 정령과 심술궂은 요마, 그 밖에도 온갖 괴물이 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약탈 기사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약탈 기사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 약탈 기사는 숲속 어딘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성에 숨어 살았다. 엄마 디크가 겁에 질린 얼굴로 이미 이야기한 그 약탈 기사의 이름은 바로 로드리고 라우바인이다. 감히 로드리고 라우바인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어 그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온 나라를 통틀어 한 명도 없었다. 그 이름을 말하려는 사람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 죽여 소곤거렸다.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잔혹한 인간의 극악하고 포악한 짓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았다. 게다가 사람들 말로는 로드리고 라우바인이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고 했다. 그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했다. 가장 용맹스러운 무사나 가장 대담하고 겁이 없는 사람들조차 공포의 숲은 되도록 멀리 피했으며 그보다는 성공할 가망성이 높은 모험을 찾아 떠났다. 그런데도 아니 어쩌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꼬마둥이는 그 남자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 먹었는지도 모른다.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해 지금 바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자칫하면 혹시 꼬마둥이를 오해해서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거나 영웅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꼬마둥이는 그렇게 용감하지도 않았고 영웅도 아니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이 용기 있는 법이다. 그런데 꼬마둥이는 두려움이 뭔지 전혀 몰랐다. 그러니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악이 숨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두려워하는 법이다. 그런 사람은 악을 일부러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꼬마둥이는
악이나 두려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 것을 제대로 생각할 줄도 몰랐다. 이건 장점이 아니라 결점이었다. 꼬마둥이는 자기의 결점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어린이로 머문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었다. 꼬마둥이는 어린이로 머물고 싶지 않았다.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악의 분야에서 틀림없는 전문가인 로드리고 라우바인을 향해 단호하게 길을 떠난 것이다. 폭풍우가 여전히 사납게 몰아치고 비가 냇물로 쏟아져 내렸다. 번개가 번쩍이고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고 세찬 바람이 온 숲을 뒤흔들었다. 꼬마둥이의 옷차림은 탐험을 나서기에 전혀 적당하지 않았다. 엄마 디크가 꼭두각시 인형의 옷을 만들고 남은 천조각을 이어붙인 어릿광대 옷이 꼬마둥이의 작고 마른 몸을 감싸고 있었다. 우단, 가죽, 금난, 모피, 비단, 펠트, 양모 같은 가지각색의 작은 조각으로 만든 꼬마둥이의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온몸에 들러붙어 있었다. 모자도 쓰지 않아 불그스름한 머리카락이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주근깨 난 얼굴과 푸른 눈은 마치 꼬마둥이가 방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처럼 보이게 했다. 번개가 번뜩일 때마다 마디가 굵고 우람한 나뭇가지가 굽은 팔다리처럼 기괴한 형상으로 보였다. 나무줄기는 마치 코가 쭈글쭈글하고 입을 크게 벌린 얼굴로 노려보는 듯 했다. 사방에서 윙윙거리며 울부짖는 폭풍 소리는 꼭 신음하거나 위협하는 소리의 합창처럼 들렸다. 그런데도 꼬마둥이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어둠 속에서 때로는 미처 보지 못한 나뭇가지에 머리를 꽈당 부딪히기도 했고 때로는 굴다란 나무뿌리에 걸려 대구르르 구르기도 했지만 꼬마둥이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용감하게 계속 걸음을 옮겼다. 나무가 바람에 뿌리째 뽑혀 넘어지면서 다른 나무까지 우당탕 쓰러뜨린 일도 몇 번 있었다. 꼬마둥이는 길을 가로막은 굵은 나무 줄기를 기어 넘어 계속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한 번은 한쪽 발이 뭔가에 빠졌는데 그것이 발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꼬마둥이가 아무리 발을 빼려 해도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마치 뿌리 손에게 붙잡힌 것만 같았다. 꼬마둥이는 온 힘을 다해 발을 끌어당기고 잡아당겼지만 뿌리 손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아마 심술궂은 뿌리 정령이었는지도 모른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꼬마둥이는 외쳤다. 날 놓아줘요. 나는 로드리고 라우바인에게 가야 한단 말이에요. 꼬마둥이가 로드리고 라우바인이라는 이름을 말하자마자 발이 다시 자유로워졌다. 숲의 정령과 나무들도 로드리고 라우바인을 무서워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 꼬마둥이가 수십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마자 방금 서 있던 바로 그곳에 엄청나게 센 벼락이 떨어졌다. 저 벼락이 원래 나를 노린 걸까? 꼬마둥이는 혼자 물었다. 그냥 로드리고 라우바인이라는 이름을 말했을 뿐인데 좀 너무하잖아. 무시무시해 보이는 나무들조차 꼬마둥이의 경솔함에 깜짝 놀란 것 같았다. 나무들이 갑자기 많이 화난 듯 보였다. 서로 수근수근 귓속말을 하는 것 같았다. 알았어. 알았다고. 이제 얌전히 있을게. 그러고는 침착하게 계속 걸음을 옮겼다.
얼마 후 드디어 사나운 날씨가 수그러들었다. 바람만 조금씩 불면서 조각구름을 둥근 달 옆으로 몰아냈다. 주변이 밝았다 어두워졌다 했지만 꼬마둥이가 길을 찾는 공포의 숲에서는 그조차 알아차릴 수 없었다. 희미한 달빛이 거대한 우둠지 사이를 뚫고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멈추는가 싶더니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나뭇잎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살며시 들렸다. 땅바닥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때까지 은신처에 숨어있던 야행성 동물들이 하나둘씩 기어나왔다. 그러고는 자신의 구역으로 거리낌 없이 뚫고 들어온 어린 방랑자를 사방에서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았다. 땅바닥은 갈수록 더욱 질퍽거렸고 여기저기서 아주 커다란 버섯이 솟아있었다. 꼬마둥이보다 더 큰 버섯도 있었다. 그러다 바닥이 눈에 띄게 오르막지고 나무도 조금씩 듬성듬성해졌다. 심지어 간간히 우듬지 사이로 달빛도 보였다. 꼬마둥이가 한참을 더 높이 올라가자 갑자기 타닥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가르고 들려왔다. 그 소리는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들렸다. 꼬마둥이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랬더니 곰 한 마리가 커다란 개암나무 아래서 개암을 까먹고 있었다. 곰아, 안녕? 꼬마둥이가 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나한테도 개암 몇 개만 줄래? 나도 배가 고프거든. 곰은 뒤돌아보더니 그르렁거리며 뒷발로 벌떡 일어났다. 몸집이 꼬마둥이보다 3배는 더 컸다. 곰이 희한하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작은 소년을 깜짝 놀란 듯 내려다보았다. 너를 괴롭히진 않을 거야. 꼬마둥이가 말했다. 곰은 벌써 배가 불러서였는지 꼬마둥이가 너무 뻔뻔스러워 당황을 했는지 어쨌든 다시 4발로 땅을 짚고는 그르렁거리며 그곳을 떠났다. 꼬마둥이는 다정한 표정으로 곰을 바라보며 외쳤다. 고마워. 그러고는 눈에 보이는 대로 개암을 전부 주워 모아 겉옷에 커다란 호주머니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다. 꼬마둥이는 개암을 하나씩 까먹으며 걸음을 옮겼다. 숲이 갑자기 양쪽으로 갈라지고 헐벗은 바위산이 꼬마둥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는 이미 달이 많이 기운 뒤였다. 꼬마둥이 앞에 뾰족뾰족한 험준한 바위산이 우뚝 솟아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있는 성의 윤곽이 보였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누구나 등골이 오싹했을 것이다.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꼬마둥이만 그렇지 않았다. 꼬마둥이는 그 광경에 감탄하며 휘파람을 불었다. 마침내 정확한 장소에 도착했다고 확신했다. 약탈기사 로드리고 라우바인이 사는 공포의 숲속 소름산 꼭대기 전율의 성의 말이다. 성은 검은 바위 덩어리로 지어졌고 각기 모양이 다른 탑 5개가 높이 솟아 있었다. 탑은 하나같이 삐뚤어지고 굽은 듯 보였으며 바깥쪽으로 창문이 몇 개 나 있었다. 그런데 수직으로 솟은 바위 위에 곧장 성의 외벽을 지었기 때문인지 창문이 하나같이 텅 빈 눈구멍처럼 보였다. 성 주위를 둘러싼 못은 없었고 다만 한쪽에 성문이 있었다. 성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는 아래에서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체적으로 몹시 낡고 초라한 성이라는 인상이 들었다.
꼬마둥이는 성을 향해 바위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난간도 없는 좁은 바위길이 높고 뾰족한 바위를 구불구불 돌아 이어졌다. 길 여기저기에 조금이라도 자리가 있으면 어김없이 무덤이 있었다. 꼬마둥이는 돌 십자가가 제멋대로 꽂혀있는 무덤 위에 써있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겨우 읽을 수 있었다. 3일간의 싸움 끝에 로드리고 라우바인에게 맞아 죽은 보구밀 드로미어 기사가 이곳에 묻히다. 나그네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또 이런 묘비명도 있었다. 운이 나빠 로드리고 라우바인의 심기를 건드린 거인 운탐 메누벨의 유골을 간신히 모아 이곳에 묻노라. 나그네여, 어서 도망쳐라. 이런 구절도 있었다. 로드리고 라우바인의 앞길을 막아선 냉혹한 도적단의 도적 13명의 잔재가 이곳 화분에 묻혀 있도다. 낯선이여, 얼른 이곳을 떠나라. 꼬마둥이는 바위산을 올라가며 여기저기 나뒹구는 해골과 뼈 무더기에 여러 번 발이 걸려 비틀거렸다. 심지어 해골이 양쪽에 일렬로 줄지어 있는 길을 따라 걷기도 했다. 해골은 투구를 쓴 채 바위에 녹슨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초대받지 않고 로드리고 라우바인을 찾아왔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기사단이 송두리째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 분명 다른 사람이 그 의장대를 보았더라면 집에 머무는 편이 훨씬 더 근사하고 아늑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발길을 돌릴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꼬마둥이는 그러지 않았다. 마침내 꼬마둥이가 뾰족한 바위산 봉우리에 이르자 길이 끝났다. 입을 쩍 벌린 낭떠러지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다리를 건너야 성문으로 갈 수 있었다. 다리에 놓인 널빤지가 많이 썩어 있었고 육중한 쇠사슬에도 녹이 잔뜩 슬어서 다리를 지나가는데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게다가 거대한 성문도 닫혀 있었다. 꼬마둥이는 조심스레 두꺼운 널빤지에 한 발을 디뎠다. 날카롭게 부딪히는 소리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뭔가가 낭떠러지 아래 깊은 곳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런데도 꼬마둥이는 계속 걸음을 내디뎠다. 한 번은 다리 널빤지에 난 구멍을 뛰어넘어야 했다. 그러자 다리 전체가 이리저리 출렁였고 쇠사슬이 삑 소리를 냈다. 꼬마둥이는 마침내 성문 앞에 이르렀다. 성문 한가운데 흉측한 악마의 형상을 한 문 손잡이가 있고 악마의 입속에 굵은 쇠고리가 달려 있었다. 꼬마둥이는 쇠고리를 흔들어서 문을 두들겼다. 성 안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메아리쳤고 그 소리 외에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꼬마둥이는 한 번 더 힘차게 문을 두드렸다. 그러고는 두 손을 나팔처럼 모아 소리쳤다. 여보세요. 로드리고 라우바인 약탈 기사님. 제가 성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꼬마둥이는 한참 동안 성문을 두들겼지만 전부 헛수고였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피곤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밤새도록 걸었던 탓이다. 두 눈이 저절로 감길 것만 같았다. 어쩌면 마침 물건을 구하러 성을 비웠는지도 몰라. 꼬마둥이는 혼잣말을 했다. 틀림없이 곧 돌아올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성문에
휴가 중이라는 쪽지를 써붙이지 않았을까? 여기 앉아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꼬마둥이는 성문 한쪽 구석에 앉아 금방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제3장 약탈기사 로드리고 라우바인이 하마터면 시동을 거느릴 뻔하다. 약탈기사 로드리고 라우바인은 결코 여행을 떠난 게 아니었다. 라우바인은 절대로 여행을 떠나는 법이 없었다. 물건을 구하러 성을 비우는 일도 전혀 없었다. 아니, 로드리고 라우바인은 성 안에 있었으며 성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성문을 열 생각이 없었다. 사실 로드리고 라우바인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실제로 키가 거의 2미터에 이르고 몸집이 거인처럼 컸으며 얼굴은 덥수룩한 검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지만 겉모습만 그랬을 뿐이다. 사실은 파리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런 사람을 두고 흔히 겉모습은 사나운 맹견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은 코스모스처럼 여리다고 한다. 로드리고 라우바인이 무자비하고 잔인무도하다는 이야기들은 자신이 스스로 퍼뜨린 소문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제멋대로 꾸미고 이리저리 덧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 로드리고 라우바인은 그게 오히려 좋았다. 더욱 나쁜 소문이 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렇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조용히 지내고 싶었던 로드리고 라우바인이 자신을 숨기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다. 로드리고 라우바인은 섬세하고 겁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삶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았다. 세상이 그를 습격해서 물건을 강탈하거나 심지어 찔러 죽이려는 악한들로 득실거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겁을 주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무척 외롭긴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평온하게 살 수 있었다. 로드리고 라우바인은 성으로 가는 길에 늘어선 십자가와 묘비를 모두 직접 만들어 세웠다. 이 작업을 하는데 몇 년이나 걸렸다. 무덤 속에는 아무도 묻혀 있지 않았고 누군가 묻혀 있었던 적도 결코 없었다. 로드리고 라우바인은 직접 석고와 점토를 이용해 해골과 뼈를 만들었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한 작업장까지 만들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그 멋진 조각품들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모양이 망가지고 바스라졌다. 그러면 며칠을 들여 조각품을 복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 만들어야 했다. 빛바랜 묘비명을 덧칠하거나 무덤에 십자가를 다시 세워야 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로드리고 라우바인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됐다. 그러면 모든 게 들통날 수 있었다. 그러니 어둠 속에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게 상책이었다. 다만 문제는 로드리고 라우바인이 자신이 그걸 너무나 무서워한다는 거였다. 말이 10마리 있어도 로드리고 라우바인을 밤에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햇빛이 비칠 때에만 겨우 용기를 내어 성 밖에 나와서 망가진 작품을 수선했다. 로드리고 라우바인은 사실상 상당히 고약한 약탈 기사였던 조상들에게 전율의 성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의 마지막 후손으로서 혼자 전율의 성에 살고 있지만 커다란 성에 아주 작은 공간만 사용했다.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넓은 연회장과 복도, 층계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
심지어 유령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궜다. 그리고 성의 뜰에서 감자와 채소를 재배해 먹고 살았다. 로드리고 라우바이는 햇빛이 비치는 남쪽 탑의 작은 방에 머물렀는데 그 방은 성에서 유일하게 어느 정도 온전한 방이었다. 방 안에는 침대와 벽난로가 있었다. 로드리고는 벽난로에서 요리를 했다. 대부분 야채 수프였다. 그곳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 선인장 키우는 일에 몰두했다. 특히 둥그런 모양의 작은 선인장을 자식처럼 사랑했다. 선인장 하나하나에 전부 이름이 있었고 로드리고는 그 선인장들을 다정한 눈길로 몇 시간씩 바라보곤 했다. 선인장이 자신과 마음이 통한다고 느꼈다. 선인장이 소박하고 수수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더없이 예쁘고 여린 꽃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꽃을 피우게 하려면 정성껏 돌봐야 했고 몇 년 동안 끈기 있게 기다려야 했다. 번개와 천둥은 로드리고 라우바인의 여린 마음을 무척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였다. 폭풍우가 사납게 몰아친 지난밤 내내 그는 침대에 똑바로 앉아서 창백한 얼굴로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조상들에게 불려갈 경우를 대비해 적어도 위험있게 보이려고 기사의 갑옷을 입고 방패와 무기를 들었다. 두툼한 깃털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번개가 칠 때마다 투구 위까지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러다 마침내 비바람이 차차 수그러들어 완전히 물러나자 자비로운 운명에 감사하며 베개 위로 고꾸라졌다. 몸은 완전히 지쳤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벼랑간 성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다. 비몽사몽 졸고 있던 로드리고는 벌떡 일어났다. 너무 놀란 나머지 검은 수염이 뻣뻣이 곤두섰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감히 전율의 성에 가까이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것도 어두운 밤에 그렇게 사나운 날씨 끝에 전율의 성을 찾아오다니 아주 고약한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었다. 로드리고는 기습 공격을 받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오로지 성 밖에 살기등등한 무리를 속여 넘길 수 있기만을 바랬다. 성 안에 아무도 없는 척하면 정말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빈손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랬다. 로드리고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 성문 두드리는 끔찍한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자 희망이 샘솟는 동시에 호기심이 일었다. 누가 찾아왔을까? 혹시 무슨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로드리고는 이런 생각을 하며 성문 밖을 살펴보기로 했다.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 뜰을 가로질러 성문으로 향했다. 빗장 역할을 하는 굵은 떡갈나무 강목을 조심스럽게 밀자 성문이 끽 소리를 내며 조금 열렸다. 로드리고가 한쪽 눈으로 성 밖을 엿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성문이 바깥쪽에서 매우 거칠게 열렸다. 로드리고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어린 소년이 성문 안으로 걸어 들어왔던 것이다. 불그스름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다. 소년은 약탈기사의 거칠고 넓적한 손을 붙잡곤 힘차게 악수하며 세상에서 다시 없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드디어 성문이 열렸네요. 기사님은 아마 공이 주무셨나 봐요. 로드리고 라우바인 약탈기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기사님의 새 시동이에요. 제 이름은 꼬마둥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언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죠? 그러고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재채기를 크게 몇 번 했다. 그래. 로드리고는 어벙벙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세상에 뭐라고? 기사님에겐 아직 시동이 없지 않아요? 꼬마둥이가 물었다. 없지. 난 그런 거 잘 몰라. 로드리고가 대답했다. 그것 보세요. 그래서 기사님에겐 제가 필요하다니까요. 꼬마둥이가 의기양양하며 선언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 로드리고가 대답했다. 잠깐, 거기 서라니까. 어디 가려는 거지? 꼬마둥이는 이미 로드리고 옆을 지나 성의 뜰에 들어섰다. 그러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제 방은 어디에 있죠? 꼬마둥이야, 내 말 잘 들어라. 로드리고가 외쳤다. 이곳을 떠나도록 해라. 지금 당장.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야. 그럼 아니고 말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꼬마둥이는 이렇게 말하곤 또다시 재채기를 했다. 혹시 다른 쪽으로 재채기를 할 수는 없겠니? 감기가 든 모양인데 나는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아. 제 걱정일랑은 하지 마세요. 꼬마둥이가 대답했다. 집에 가서 약을 먹도록 해라. 잘못하다간 폐렴에 걸릴 수도 있어. 로드리고가 제안했다. 그런 것쯤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꼬마둥이는 이렇게 선언하곤 로드리고의 방으로 통하는 나선형 계단을 올라갔다. 기사 로드리고는 허겁지겁 꼬마둥이를 뒤쫓아갔다. 벌써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네 부모님은 누구시냐? 로드리고가 물었다. 꼬마둥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힘주어 말했다. 에이, 부모님이라뇨. 저는 부모님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안 돌아가요. 이유가 뭐지? 부모님은 절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의 바르고 고지식하고 그야말로 고리타분해요. 저는 파덴추포 백작 가문 출신이거든요. 그런 가문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로드리고가 웅얼거렸다. 그런데 왜 그게 싫다는 거지? 엄마 아빠는 늘 입버릇처럼 말해요.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제 그런 시시한 예의범절 따위는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늘 얌전한 건 재미없고 지겨워요. 그보단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기사님처럼 모두가 무서워하는 사람? 모든 여행자와 기사가 벌벌 떠는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글쎄다. 그건... 로드리고가 이 일을 제기하려 했지만 꼬마둥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로드리고 라우바인 기사님. 기사님은 저에게 훌륭한 본보기세요. 모두 제게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약탈 기사밖에 되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약탈 기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니란다. 로드리고는 꼬마둥이의 말을 반박하려 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꼬마둥이는 대답했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는걸요. 제가 원래 엄청난 고집쟁이라서 이 결심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기사님을 로디 아저씨라고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안 돼. 로드리고는 씩씩거리며 숨을 내쉬었다. 절대 안 되고 말고.
좋아요, 로디 아저씨. 꼬마둥이는 아주 태연하게 계속 말했다. 그럼 우리 의견이 일치하는 거죠. 저는 이왕 이곳에 왔으니 계속 머무를 거예요. 지금부터는 저 꼬마둥이가 로디 아저씨의 시동이에요. 그 사이 두 사람은 탑 속에 있는 로드리고의 방에 이르렀다. 꼬마둥이는 곧장 창가의 선인장 쪽으로 다가갔다. 이 요상하게 둥글둥글한 것들은 뭐예요?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선인장 하나를 살짝 건드렸다. 아야! 꼬마둥이는 소리를 지르며 실수로 화분을 넘어뜨렸다. 화분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결국 로드리고 라우바인이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커다란 가슴을 내민 채 크게 고함을 쳤다. 그건 가장 가녀린 투스넬다였어. 여기서 썩 나가.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더는 내 선인장을 건드리지 마. 내 말 알아들었냐? 알았다고요. 꼬마둥이는 로드리고 라우바인을 진정시키려 했다. 흥분하지 마세요, 로디 아저씨. 손가락이 살짝 찔렸을 뿐이라고요. 난 괜찮아요. 난 괜찮지 않아. 로드리고가 눈알을 굴리며 씩씩거렸다. 지금 당장 이곳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손으로 직접 내 녀석을 들어 밖으로 내동댕이 치겠다. 로드리고는 정말 밖으로 쫓아내려고 꼬마둥이를 잡았다. 하지만 갑자기 손을 멈추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얘야, 네 몸이 아주 뜨겁구나. 진짜로 열이 나잖니? 어젯밤에 감기에 심하게 걸렸나 보구나. 그러고는 꼬마둥이의 이마를 손으로 짚었다. 그래, 감기에 걸린 게 확실해. 혀를 내밀어 봐라. 꼬마둥이는 혀를 내밀었다. 이런 병이 들었군. 로드리고가 꼬마둥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얼른 침대에 누워라.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다. 전 침대에 눕지 않을 거예요. 누워야 해. 지금 당장.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 싫어요. 안 누울 거라니까요. 시동은 무슨 일이든 기사의 말을 들어야 해. 즉각 명령을 따라야 한다니까. 내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너는 창문에서 뛰어내려야 해. 침대에 누우라고 하면 침대에 누워야 한다고. 내 말 알아들었어? 꼬마둥이는 믿기지 않은 듯 로드리고를 올려다보았다. 그 말 진심이에요? 아니면 그냥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약탈 기사의 명예를 걸고 진심이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넌 시동이 될 수 없어. 그 말을 들으면 아저씨 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좋아. 로드리고가 말했다. 꼬마둥이는 잠자코 젖은 옷을 벗었다. 로드리고가 침대를 정돈했고 꼬마둥이는 침대 안으로 쑥 미끄러져 들어갔다. 게다가 약탈기사가 차가운 수건을 자신의 목에 두르도록 가만히 있었고 꿀을 탄 카모마일 차도 군말 없이 홀짝홀짝 마셨다. 그 후 며칠 동안 로드리고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은 채로 잠을 잤다. 그다지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만 참으면 된다고 혼잣말을 했다. 소년의 몸이 회복되면 어떻게든 떨쳐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낮 동안에 로드리고와 꼬마둥이는 그동안에 많은 모험을 했다며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찌나 서로 앞다투어 거짓말을 늘어놓았는지 방 안의 낡고 낡은 대들보가 그만 휘어질 지경이었다.
처음에 꼬마둥이는 온갖 못된 장난과 악행에 대해 얘기했다. 실제로는 그런 짓을 결코 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다만 양심 없는 진짜 약탈 기사가 될 소질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로드리고도 차츰 흥분해서 아주 멋진 이야기를 지어냈다. 이야기 속에서 로드리고 자신은 항상 담대하고 무시무시한 인물로 등장했다. 혼자 대담무쌍하게 제후의 마차를 습격해서 기사 부대를 무찌르고 물건을 강탈하기도 했고, 왕의 보물 창고에 침입해서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바리바리 싸들고 나온 일도 있었다. 또 무술 경기에서 막강한 상대방을 3명이나 구운 소시지처럼 창에 꽂기도 했다. 카드게임에서 직접 악마를 속여 넘기기도 했으며 바다 괴물을 길들여 이리저리 타고 다니기도 했다. 북극에 사는 얼음 거인 셋과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신 적도 있었다. 얼음 거인 셋을 모조리 고주망태로 취하게 만들곤 셔츠까지 몽땅 빼앗아 왔다나. 꼬마둥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로드리고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았다. 두 눈이 반짝거렸고 귀는 빨갛게 달아올랐다. 열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열은 이미 오래전에 내렸다. 로디 아저씨, 아저씨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꼬마둥이는 몇 번이고 말했다. 로드리고 라우바이는 어린 손님의 감탄에 흐뭇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진짜로 활기에 넘쳐서 허풍을 쳤다. 그리고 꼬마둥이가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정말 귀여운 녀석이야. 로드리고 라우바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많이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어서 빨리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겠어. 잘못하다가는 내 석고 작업장을 들킬 수도 있어. 그러면 온 세상에 그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닐 테고, 그러면 나에 대한 험악한 소문도 영영 끝장이 날 거라고. 그러나 물론 꼬마둥이를 떨쳐버리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로드리고 라우바이는 어쨌든 석고 작업장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고 밤낮으로 열쇠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리고 며칠 후 꼬마둥이가 다시 건강해지자 성안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문에 열쇠를 주었다. 열쇠 다발이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꼬마둥이가 끙끙거리며 간신히 들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꼬마둥이는 닫혀있는 문을 차례로 전부 열어보았다. 먼지가 손가락 두께만큼 수북이 쌓여있고 겹겹이 거미줄이 쳐진 가구가 있는 넓은 연회장과 방을 구경했다. 곰팡이가 반쯤 핀 벽걸이용 양탄자와 조상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긴 화랑과 복도도 거닐었다. 그림의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웠다. 당연히 모든 장롱과 보관함도 열어보고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무기 창고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쇠사슬을 엮어 넣은 갑옷, 투구, 팔 보호대와 다리 보호대, 방패, 칼, 뾰족한 가시가 돋친 몽둥이, 도끼창, 투창, 무술 시합용 창, 단검, 전투용 장갑 등 약탈기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수없이 많은 장비가 선반에 놓여 있거나 벽을 따라 세워져 있었다. 꼬마둥이는 심장이 점점 더 쿵쿵 뛰는 걸 느꼈다. 그 방에는 창문이 없어서 횃불을 가져와 무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다. 너무 녹이 슬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많았다. 그 중에서 아직 상태가 온전하고
크기도 꼬마둥이에게 잘 맞는 갑옷 세트를 발견했다. 칼과 방패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깨끗하게 닦고 기름칠만 하면 될 것 같았다. 꼬마둥이는 쇠로 만든 갑옷에 몸을 밀어넣고 투구를 쓰고 허리에 칼을 차고 방패를 높이 들었다. 그러고는 덜거덕거리며 연회장과 복도를 지나 나선형 층계를 올라가 탑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때 마침 로드리고 라우바이는 방 안에서 선인장을 돌보고 있었다. 로드리고는 작은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 숨을 헐떡였다. 꼬마둥이가 투구에 면갑을 내리고 있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디 아저씨, 제가 뭘 찾아냈는지 보세요. 꼬마둥이가 말했다. 목소리에서 살짝 쇳소리가 났다. 아, 꼬마둥이구나. 밝은 대낮에 유령이라도 나타난 줄 알았던 로드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갑옷은 제 거예요. 꼬마둥이는 단호하게 선언하고는 면갑을 위로 올렸다. 그 순간 로드리고 라우바이는 꼬마둥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방법이 생각났다. 안 돼. 그러려면 먼저 기사가 되어야 해. 하지만 넌 아직 시동이 되는 시험도 치르지 않았어. 시동이 되는 시험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꼬마둥이가 물었다. 로드리고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설명했다. 네가 정말로 기사의 시동이 되려면 먼저 네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제 결심은 확고한데요? 꼬마둥이는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글쎄,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하지. 하지만 네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악행 앞에서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입증해야 해.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온전히 혼자 힘으로 지극히 위험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고. 하지만 너는 틀림없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겠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뭘 하면 되죠? 꼬마둥이가 대답했다. 내가 그걸 말해줄 수는 없단다. 너 스스로 찾아내야지. 바로 그걸로 네 능력을 증명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 같은 소년에겐 특히 아주 어려운 일이란다. 그러니 내 충고를 따라서 이제 그만두렴. 로드리고는 귀 뒤를 극적이며 말했다. 꼬마둥이는 말없이 갑옷과 투구를 벗고 칼과 방패도 내려놓았다. 로드리고는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곤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다. 당장 출발하겠어요. 꼬마둥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얘야, 잠깐만. 로드리고는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이제 로디 아저씨가 말한 대로 시험에 합격해야죠. 하지만 설마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겠지? 그건 일요일에 산책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다. 갑자기 로드리고의 표정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쉬운 일이 아니면 더 좋아요. 꼬마둥이는 대답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물건들은 이곳에 두겠어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약속하실 수 있죠? 글쎄, 네가 도중에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야. 로드리고는 말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을 저주했다. 그 무엇으로도 소년의 용기를 꺾을 수 없을 게 분명했다. 로디 아저씨, 아저씨는 저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꼬마둥이는 자신있게 말하고 손을 내밀어 기사와 악수를 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곧 돌아올게요. 로드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근깨 난 꼬마둥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침을 한 번, 두 번 꿀꺽 삼켰다. 그러더니 이윽고 더듬더듬 말을 꺼냈다. 도대체 어쩔 셈이냐? 뭘 하려고? 설마 이대로 떠날 생각은 아니지? 지금 당장? 빨리 출발할수록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꼬마둥이는 대답했다. 로드리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말없이 덥수룩한 검은 수염만 이리저리 잡아당겼다. 두 사람은 함께 성문으로 내려갔다. 기사가 성문을 열고 꼬마둥이를 내보냈다. 내 말 잘 들어라. 로드리고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내가 괜히 그런 말을 꺼냈나 보다. 그러니까 시험이니 뭐니 하는 말들 말이야. 네가 이 일을 그만두면 갑옷과 투구를 선물하마. 어떻게 생각하니? 꼬마두기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로디 아저씨, 그건 안 돼요. 저는 정말로 약탈 기사가 될 생각이에요. 아저씨처럼 말이죠. 꼬마둥이야, 넌 참 특별한 녀석이구나. 인정하마. 저도 잘 알아요. 제 걱정일랑 하지 마세요. 꼬마둥이는 으스대며 대답했다. 꼬마둥이는 작별 인사로 손을 흔들더니 곧장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구불구불한 바위길을 지나 소름산을 내려갔다. 아마 양옆을 살폈더라면 해골의 모양이 조금씩 허물어진 걸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로드리고 라우바인이 미처 수선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꼬마둥이는 약탈 기사의 시동시험에 대한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온갖 헝겊 조각을 이어붙인 알록달록한 옷이 바위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로드리고 라우바이는 소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저 꼬마가 뭘 어쩌겠어. 어쨌든 이제 저 아이를 떨쳐버렸어. 그게 중요해. 잘된 일이야. 전율의 성문을 닫는 로드리고 라우바이는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